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패스 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과목을 담당한 박희준 강사입니다. 8월 말에 우리 2차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부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불가능한 것은 없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한 100일 가까이 남았는데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죠, 사실은. 만에 하나 금년에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년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과목별로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점수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내년 1년 후에 있을 시험 대비하는데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기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면, 지금 시간을 내시면 공부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 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론 측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행정쟁송법의 이해. 그러면 행정쟁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예요. 여러분 1차 과목에 우리 민법이 있는데 민법은 사법적인 관계죠.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관련된 과목이고 행정법,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이 법원이 아닙니다. 그건 행정기관 안에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전문가들과 아니면 현직 공무원들이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세세한 행정의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밑에 있는 소송은 법원인데 법원의 심판 과정으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번 심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 임의 절차예요. 임의 절차. 그러니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그 개별법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개별법이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거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임의 절차입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했는데도 결국은 뭐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고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이것이 행정쟁송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 행정사건이 무엇인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종로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장이 이 신청은 지금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허가가 나온다면 이제 뭐 더 밑에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는데 불허가 처분이니까 이 갑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 구제를 할 수 있느냐. 대개 법률은 이의신청 제도를 일단 둡니다. 이의신청은 심판이나 소송은 아닌데 그 거부 처분을 한 행정기관 자체 있죠. 종로구청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종로구청장 자체에게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청구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의신청도 임의 절차예요. 이걸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막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돼요. 종로구는 서울시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종로구청장한테 하면 종로구청장은 뭐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개 이의신청 청구해도 한 90%는 거절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막바로 여기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법원이다. 요게 그 서울시 종로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물론 나중에 이제 상세한 걸 배울 텐데 반드시 건축 허가가 이 사람에게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그러면 처음 단계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 신청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그렇다고 해서 종로구청장이 뭐 마음대로 다시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판결의 그 내용을 봐야 돼요. 개별적 사건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이 있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기속된다고 하는데 기속되면 그 기속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번에는 이제 뭐 신청한 사건은 아니고 갑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를 되게 받습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갑은요, 마찬가지로 수원시장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겠고, 물론 임의 절차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수원시장이니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요. 여기에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수원지방법원이 있겠죠? 네, 수원지방법원. 사실은 여기도 이게 1심이면 우리는 그 3심제도이기 때문에 2심으로 가고 또 3심으로 갑니다. 예. 예, 수원에는 현재 최근에 수원고등법원이 만들어졌어요. 수원고법으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3심제도 아시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사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처음에 갑이 등장합니다. 갑이 뭔가 신청을 했더니 불허가 처분 났습니다. 그런데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인용재결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재결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 갑 회사가 이겼습니다. 이 시외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불허가 처분받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겼어요. 그럴 때 기존 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 업자가 허가받은 그 동일한 노선에 혹시 기존 업자가 있게 되면 이 기존 업자는 큰일 났죠. 왜냐하면 경쟁업자가 새롭게 뛰어든 것이니까. 그러면 이 기존 업자가 이번에는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인용 재결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소송의 형식으로. 그렇죠? 예, 이런 관계가 행정에서는 많아요. 경쟁자 관계, 또 뭐 경원자 관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죠. 예, 아까 1번, 2번 유형보다 이 3번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시험 범위. 그래서 100분에 대개 50점짜리로 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점짜리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출제 범위는 우리가 법률의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61개 조문입니다. 정확히는 사실은 61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50조의 2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1개 조문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여러분, 우리 이 법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요. 다만 이제 조문수가 적다는 것은 이걸 해석하는 그 해석론이 굉장히 분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과목 중에 노동법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제 과목인 행정쟁송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노동법은 이른바 이제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이고 행정법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이것들이 노동법 문제는 과연 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 중에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라는 문제예요. 노동법 문제는. 그런데 이것은 그걸 물어보지 않고 우리 시험은 그러면 이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 그 절차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절차가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같은 걸 당했을 때는 물론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행정사건화 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이게 행정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 시험 과목이 행정쟁송법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모두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행정쟁송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제 과목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많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드릴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의 정답을 지금 풀어보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근로자가 등장을 하는데 시간의 근무수당을 둘러싸고 뭔가 그 기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돈, 시간의 근무수당을 부족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다투어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로자예요. 근로자. 공무원을, 그죠? 공무원을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게 지급받았다. 이 사례가 주어지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게 좀 깁니다. 내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은, 아무튼 근로자 갑. 제가 처음에 제대로 안 읽었네요. 지금 요약해 놓다 보니까 근로자 갑은 육아휴직급여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은 시간의 근무수당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근로자 갑이 민사소송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시간의 근무수당을 행정소송으로 제기를 할 때, 소청 절차라고 하는데, 그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행정심판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둬야 돼요. 소청심사 절차를 과연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는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가 만약에 반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추가징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지금 이거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한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어요. 행정기관이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이게 이제 공고의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고를 언제 했느냐. 그러면 이 공고도 처분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유흥업소 사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텐데 과연 이것이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적법한 기간 내에 제소된 것이냐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한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정제너법은요, 과연 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이 행정청의 행위가 타당하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런 공고 처분이 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툴 것이냐, 그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비해서는 사실은 비교적 문제 출제 유형도 정형화되어 있고 답안을 작성할 때 그 내용도 역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익히면 됩니다. 이 노동법 시험 문제는 실제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묻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기본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 절차를 놓고 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룹니다. 보세요.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대상적격.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이 뭐냐 이거야. 소송의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판결이 끝났을 때 여기에 행정청은 여기에 따라야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기속력. 행정청이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을 안 할 때 그러면 어떤 강제 수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 조금 전처럼 그렇게 큰 사례가 나왔을 때 과연 여기에 등장한 주인공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원고적격 또는 제소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답안을 준비해 놓으면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다 쓸 수 있어요. 약간 그 사례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특징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간 변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 다 절차적인 사항들이에요. 절차도 크게 나누면 이게 이제 요건 파트가 있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아까 제소기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났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라고 합니다.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을 넘겨가지고 만약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심리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적 사항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판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이라고 하죠.
보세요. 이게 다 절차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제목만 읽어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채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출제 의도가 명확히 나타나야 돼요. 도대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 내신 분이 되게 채점하시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데 도대체 이 응시자가 문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이 문제 파악을 했는지는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문제 제기, 뭐 문제 소재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사례 문제는. 그것만 딱 봐도 아신대요, 채점위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내용도 그렇지만은 형식적으로 글씨체도 알아보기 쉽다. 제가 명필이라고 안 써놨죠? 알아보기 쉽게 써야 돼요. 그러면 명필은 아니더라도 또박또박 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연습도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악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너무, 필기체가 좋지 않다고 해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 대학 교수님들, 고시 채점하신 교수님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악필이라고 해서 감점 주는 건 아니다.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력하실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 사항인데,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고, 이건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뭐 두세 줄 쓴 다음에 한 줄 띄고 뭐 이런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연습이 필요하고요. 소목차를 적절하게 잘 구성하면 됩니다. 이거는 에세이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답안지예요. 답안지. 답안지.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답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차를 그러니까 보기 좋게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목차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이나 행정쟁선법은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앞부분에 이러한 주어진 문제의 논점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걸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걸 잘 쓰셔야 돼요. 요걸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요 부분이. 그러니까 충분히 학습을 하신 다음에, 판례 내용, 이 사안과, 적합한 판례를 생각해내고, 여기에 대한 학설이 있으면 학설 쓰시고, 학설이 갈라질 때 왜 갈라지는지 그 논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나의 비판까지 쓴다면 참 좋죠. 자신의 입장도 표명하고. 그래서 이제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법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여기 법률이 있죠. 사건에다 법률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이제 그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전제가 되고 이 사건이 소전제가 됩니다. 소전제가 돼가지고 이게 결론이죠.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죠. 이 3단 논법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사례집,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차반 커리큘럼은 사례집을 가지고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히 다루면은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절하게 충분히 답안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는 비단 행정쟁송법을 떠나서 법조문의 철저한 이해, 그 다음에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단 논법적 사고, 이것들이 답안지에 그런 논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절차법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왕도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천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예요.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이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교재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이기 때문에 법령을 자주 봐야 되고요. 특히 이 행정쟁송법은 크게 보면 행정법의 한 영역이고, 행정법은 이렇게 국가와 사회의 이익, 뭐 행정의 역할이나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되어야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에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테스트를 당하는 입장에서 답안지를 보기 좋게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이 이제 모의 시험. 여러분 지금 100일 남짓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학습하는 것도 벅찬데 그렇지만 최소한 모의 연습 필요합니다. 실제로 답안지에 써보면 그 자체가 점수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실력이에요. 한번 자기가 써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 동차반도 아마 매주 우리가 여러분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분명히 책을 읽어서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받아보고 답안지에다 쓰면 잘 이게 손이 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그런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막 머리를 쥐어 짜내고 한번 답안지를 쓰는 행위 있죠. 이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자, 커리큘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학생 목표가, 그래서 이 답안지가 지금 20문제로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자, 20매 중에 최소한 몇 페이지 빼고 아무튼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최소한의 분량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행정쟁송제도의 어떤 틀 있죠. 체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례 연습에 요 문제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책에서 접했던 그런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자, 강의네요. 그래서 사례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 분석하는 방법, 답안 서술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출제 가능한 그런 논점을 이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 학습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도 하고요. 자, 이제 주어진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자, 그래서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것이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겁니다. 여러분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 과목 담당자로서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